밤 11시 15분 강남역 택시 승강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5년째 같은 일상.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요금을 받고 다시 빈 차로 돌아오는 일. 그날도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한 여자가 택시에 올라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어요. 백미러로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슬픔 같은 게 얼굴에 배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묻자마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계속 달려주세요. 목적지는 없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5년 동안 택시를 몰았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목적지가 없다니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사람. 그래서 그냥 차를 돌렸어요. 한강 방향으로요. 미터기를 켰습니다. 딸깍, 딸깍.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엔진 소리와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이 침묵이 불편한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분의 가방에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더군요. 그냥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으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은 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 목소리에 뭔가 있었습니다. 절박함 같은 거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달렸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갔습니다. 한강이 왼쪽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밤의 한강은 검었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히터를 조금 올렸습니다. 추우실 텐데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손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왠지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터기는 계속 돌았습니다. 10,000원을 넘어섰어요. 보통은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금액인데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5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냥 쉬고 싶다고요. 충분히 쉬세요. 제가 조용히 달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봤어요. 그분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진구를 지나 성동구를 지나 용산구를 지나갔어요. 서울의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은 더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다리를 수없이 건넜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미터기는 1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의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지 없이 달리는 손님은 처음이냐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끔 계신다고요. 그냥 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각자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결국 집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새로운 곳으로 가신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5년 동안 매일 밤 택시를 몰았지만 저도 목적지가 없었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미터기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계속 달리고 싶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난지한강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었어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싸우셨나요? 백미러로 봤어요.
그분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싸운 건 아니라고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태웠어요. 사람의 거짓말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자주 싸웠다고요. 아니, 싸움도 아니었다고. 그냥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5년 전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암이었다고요.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대신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차를 강변공원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 제안했어요. 공기 좀 마시자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 말의 강변은 정말 추웠습니다. 그분이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쓰던 담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담요를 꺼내 그분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변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멀리 63빌딩의 불빛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그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남편 옆에서 애들 키우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늘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인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말했어요. 그 기분을 안다고요. 정말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런데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말기였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내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걸.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만에 떠났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한다고 했어요. 왜 더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말하지 못했을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할 거냐고요. 오늘 이 선택을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후회하든 안 하든 오늘 밤은 그분의 인생에 남을 거라고요. 그분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예 꺼버리더군요. 용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지쳤을 뿐이라고요. 지침도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멈출 용기, 도망칠 용기, 혼자 있을 용기, 다 용기라고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달릴 거냐고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라고 했어요. 요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어요. 천천히 가면 된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덜 외로웠다는 거려. 5년 동안 매일 밤 혼자 택시를 몰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요. 빈 집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밤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당신과 이야기하니까 조금 덜 외롭다고요. 그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는 자유로로 접어들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1시 15분이었습니다. 차는 일산 쪽 강변공원으로 들어섰어요. 도시의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내려보자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강변 공원이었어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여기 왔어요. 손님 없을 때, 혼자 쉬고 싶을 때요. 담요를 다시 꺼내 그분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자주 오냐고 물었어요. 가끔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해서 좋다고요. 우리는 강변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밤의 강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낮의 강은 떠들썩하지만 밤의 강은 침묵한다고요. 그래서 더 좋다고요. 그분이 말했어요. 여기 서 있으면 모든 게 멀게 느껴진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다고요.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을 때요. 언제 그런 기분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매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그리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움이라기보단 미안함이라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들어주지 못한 것,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게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프다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마지막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제 손을요.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용서하라고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용서했냐고요? 30년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왜 더 강하지 못했을까?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한심하다고요. 한심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견딘 거라고요. 30년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함께 덮었어요.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우리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달릴 거냐고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미터기를 끄기로요. 그분이 내렸을 때 미터기를 껐습니다. 이 순간은 시간을 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함께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약지를요. 반지는 언제 빼셨냐고 물었어요. 1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때라고요. 왜 그때냐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안 빠지더라고 했어요. 억지로 뺐다고요. 비누칠하고 실로 묶고 한참을 애썼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뺐냐고 물었습니다. 말했어요. 계속 끼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았다고요. 미련이었다고. 그래서 빼야 했다고. 아내는 안 돌아온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매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낄 순 없다고요. 손가락이 변했다고. 제가 변한 거라고요. 그분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도 반지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낀 반지.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요.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했다고. 그림 그리는 게 좋았다고. 졸업하고도 계속 그릴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결혼했대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곧 실패했대요. 빚이 생겼고요. 그림을 포기하고 일을 했대요. 애들 키우고 빚 갚고 그렇게 30년이 지났다고요. 지금도 그리냐고 물었습니다. 못 그린다고 했어요. 붓을 잡으면 손이 떨린다고. 30년 동안 안 그렸더니 이제 그릴 수가 없다고요.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이라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기가 두려운 거라고요. 그림을 그리면 30년 전의 자신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꿈을 포기한 그 순간을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는 게요. 손을 잡았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잠들어 있는 거라고. 언제든 깨울 수 있다고요. 이제 늦었다고 했습니다. 65살이라고.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흐릿하다고요. 말했습니다. 모세 할머니는 78살에 그림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80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다고요. 나이는 핑계라고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라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돕고 싶다고요. 5년 동안 아무도 돕지 못했어요. 아내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40분. 우리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놀랐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받아주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흐르고 있었어요. 멈출 수 없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들었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깨어 있다고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순애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했습니다. 내일도 만나자고요. 같은 시간에 여기서요. 그분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왜 안 되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 않냐고요. 남편이 의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병원 간다고, 뭐든지요. 그게 옳냐고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냐고요.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섭다고 했어요. 그분이 내일 안 나타날까 봐요. 정말 안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노력이 아니라 약속해달라고요. 약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물었습니다. 진짜로 뭘 원하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왔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영원히요. 불가능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그래도 원한다고요. 그럼 다음으로 가능한 소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주 섰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웠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를 만나줘서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요. 그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지 생각하게 됐다고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분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저도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어요. 짧은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도 원했다고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꽉요. 마치 놓으면 사라질 것처럼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일 여기요. 밤 11시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와달라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요. 만약 못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다고 했어요. 올 때까지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택시로 돌아갔어요. 미터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물었습니다. 집으로요. 이제 돌아가야죠. 그분이 말했어요. 주소를 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아니니까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화났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했어요. 늘 그렇다고요. 왜 참냐고 물었습니다. 익숙해서라고 했어요. 30년이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하면요. 서울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이 꿈 같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일 만나면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이틀이든 사흘이든 일주일이든요.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단 하룻밤 만에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봤는데요. 사랑은 시간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 만에 사랑에 빠진다고요.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안 된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한테 가야 하고, 엄마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당신 자리가 정말 거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밤이 증명했다고요. 하지만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다고요. 함께요. 차가 그분의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오늘 밤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그 말투가 이별처럼 들렸습니다. 황급히 말했어요. 내일이요. 내일 꼭 나와달라고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해달라고요. 약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우라고 했어요. 박순애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안녕히 가라고 했습니다. 진우 씨, 안녕히 가라고 했어요. 순애 씨, 내일 밤 11시요. 같은 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요.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분의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집에 들어가는 그분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빈 집으로요. 5년 동안 매일 밤 돌아가는 그 집.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아내가 떠난 지 5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순애 씨,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내일 밤 11시 기다리겠습니다. 오지 않아도요.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택시를 닦았습니다. 기름을 넣었어요. 평소에는 대충 하던 일들을 꼼꼼히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 밤 그분을 다시 태울지도 모르니까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요.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먹던 식탁에서요. 5년 동안 혼자 먹었지만 오늘따라 더 외로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밤 11시까지 9시간 택시를 몰았습니다. 손님을 태웠어요. 어디론가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강변, 공원, 벤치, 그리고 순애 씨. 오후 6시였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8시였습니다. 3시간 남았어요. 집에 가서 씻었습니다. 면도를 했어요. 5년 동안 신경 쓰지 않던 일들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늙었습니다. 주름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런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복으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오후 10시였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꽃을 샀습니다. 편의점에서요. 초라한 꽃다발이었지만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차를 몰고 강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 50분에 도착했어요. 10분 일찍 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1시 5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11시 10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는 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순애 씨가 공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를 불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왔다고요. 우리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상관없었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도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요.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함께 있자고요.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조용한 곳으로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어요. 평범한 곳.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순애 씨가 부끄러워했습니다. 65살의 몸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아니, 이게 진짜 사랑인지도 몰랐어요. 순애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곧 아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고 했어요. 꽉 안았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모텔을 나왔습니다. 제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정말 안 올 거냐고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자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고요. 그럼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은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차가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그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기다리겠다고요. 그 벤치에요. 올 때까지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요. 그럼 당신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픈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요. 저는 차 안에서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요.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에 강변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도 갔습니다. 11시에요. 또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벤치가 눈으로 덮였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요. 눈을 치우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씩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요. 기다리겠다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물었어요. 왜 매일 밤 같은 곳에 가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강은 얼어붙었어요. 그날도 갔습니다. 밤 11시에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순애 씨,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이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요. 순애 씨에게는 하고 싶었으니까요. 기다림, 그게 제 사랑이었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벤치 위에, 제 어깨 위에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채웠어요. 11시가 되면 오고 12시가 되면 떠났습니다. 매일 밤요. 순애 씨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제가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었어요. 그날도 갔습니다. 밤 11시에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순애 씨,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쏟아졌어요. 그날도 갔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날도 갔습니다. 밤 11시에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제 발밑에 쌓였어요. 순애 씨,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365번 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그날도 갔습니다. 1년 하고도 하루째 되는 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시 정각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순애 씨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요.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붓을 잡고 캔버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설령 제 곁이 아니어도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어요. 택시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벤치를 돌아봤어요. 1년 동안 매일 밤 앉았던 그 자리, 처음 순애 씨와 담요를 덮고 앉았던 그 자리,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자리, 처음 키스했던 그 정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아니, 하나 변한 게 있었습니다. 저요.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걸 잃은 것처럼요. 그런데 순애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틀 밤 동안요.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려.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라는 거려. 설령 내 곁이 아니어도요. 순애 씨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자리로요. 그게 순애 씨의 선택이었어요. 존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제 사랑이었으니까요.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밤을 깼습니다. 미러를 통해 벤치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순애 씨가 올 때까지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아도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순애 씨,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틀 밤을 주셔서요. 5년 만에 다시 살아있게 해주셔서요.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요. 당신은 영원히 제 안에 있을 겁니다. 그 기억으로 저는 살아갈 겁니다. 매일 밤 11시에 그 벤치에서요. 당신을 기다리며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마치 그날 밤처럼요. 순애 씨를 처음 태웠던 그날 밤처럼요. 미터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원이니까요.